예, 원로 예술인을 지원하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예술원. 요즘 이곳이 시끄럽습니다. 그런데 한 소설가가 국민청원과 단편 소설을 통해 이 단체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면서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있죠. 또 많은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예술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술원 문제를 수면 위에 오르게 한 이기호 소설가를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광주에서 오셨죠? 예, 광주에서 왔는데 요즘 뭐 KTX 타고 와가지고요. 예. 수원보다 더 가깝습니다. 예, 수월하게 오셨다. 예. 예, 다행입니다. 진중권 작가와 우리 김성현 소장님과 인사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글 잘 읽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어떤 분이 나오셔서 글 잘 읽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한 분이 처음이세요, 지금. 아니, 그 작품을 읽지는 못하고요. 예술에 관한 무슨 그런 시사적인 것이라서. 예,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. 자, 우리 작가님이 이제 한 인터뷰에서 그 부장급 소설가다 이렇게 본인을 말씀하셨어요. 어떤 의미일까요? 제가 올해 등단하지 한 22년 차가 됐습니다. 예. 뭐 회사에서 치면 어떤지 회사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. 제 후배 작가들이 한 10년 정도 넘으면 자기들이 과장급이라고 계속들 얘기를 해요. 이게 예. 작가들이 한 번도 정규직 같은 것들을 못 해봐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자꾸 그런 그 직급들을 붙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러면 저도 한 22년 차니까 부장급쯤 되겠다라고. 약간 이제 임원으로 가셔야 되는. 임원으로 가려면 외국에서 좀 상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. 상 말씀하셨으니까 상 이제 많이 뭐, 받으셨잖아요. 상도 많이 받으셨고, 근데 최근이었나요?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문학상 같은 경우는 거부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. 예. 그것도 사실은 뭐 이상문학상 대상은 아니었고요. 그 밑에 이제 한 5명 정도 주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. 근데 네네.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수상을 하겠냐, 수상을 하려면 저작권을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좀 양도를 해야 된다. 그래가지고 잠도 깨우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잠 깨우자마자 저작권 양도를 하라 그래서 싫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갔습니다. 핵심은 잠을 깨운 것 때문에. 오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. 오후에 받았으면 조금 더 달랐을 수도 있는데. 저는 오늘 있는 이야기들이랑 이어지면서 어떤 이 사회적인 의미와 이런 걸 좀 담아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. 예. 굉장히 그 이유가 단순해. 죄송합니다. 심지어 대상도 아니고. 예,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그렇게 포기하고 나서 보니까 제 후배 작가들도 같이 좀 거부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잠을 깨운 건 좀 빼놓고 저도 무슨 어떤 커다란 의미를 가진 것처럼 같이 그 친구들을 도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랬습니다.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작권들을 보통 다 포기하라고 다른 상들도 요구를 합니까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는 않은데 이상문학상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고 또 그 이상문학상 작품집으로 그게 한 1년에 한 30만 권 정도 팔린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모아놔서 이렇게 팔리잖아요. 그렇죠. 예. 꽤 많이 그 출판사의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 준 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하고 좀 연관이 지어져서 자꾸 저작권을 출판사에게 넘기라. 한 3년 동안은 그런 조항을 달았던 거죠. 근데 다른 상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아니 근데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은 보통 저자한테는 10% 인세는 기본인데. 예, 뭐 이렇게 상금을 주고 나서 그냥 저작권을 주고 자기 책에도 그 작품을 쓸 수는 없다. 뭐 이렇게 저작권을 좀 막아놓은 거죠. 상금을 얼마나 주길래 저작권을 포기하라고 합니까? 그러니까 대상은 그때는 지금은 좀 올랐는데요. 그때는 3,500만 원 정도 줬고요. 네네. 저같이 이제 우수상들은 300만 원 정도 줬다고 알고 차이가 엄청나군요.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예. 저는 이제 손쉽게 손쉽게 수 있었습니다. 엄청난 차이인데요, 진짜로. 예, 그러니까 그게 크죠. 예. 어쨌든 이상문학상은 대상 수상자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이기도 합니다. 그렇군요. 다음에는 꼭 대상으로. 아닙니다. 저는 이제 못 받습니다. 거부를 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렇군요. 그래요. 자, 이제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 예술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저희가 모셨습니다. 우리 작가님 굉장히 재밌으시고 또 이게 작품 얘기 깊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대한민국 예술원 문제를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리시고
단편 소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. 그 문예지의 보고서 형식의 단편 소설까지 쓰셨는데 왜 또 이런 형식까지 빌리셨을까요? 이게 이제 좀 사정이 긴데요. 그 네. 올해 초부터 저희 이제 SNS 상에 제 후배 작가들이 네. 그 국가 지원 제도 같은 거에 이제 많이 응모했다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. 너무 많이. 근데 제 생각은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떨어지길래 제가 우리나라 문학 관련 예산을 좀 찾아봤어요. 네. 그런데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2020년에 반액으로 줄었어요. 20억이었다가 10억으로 줄었고. 네. 그랬는데 반대로 제가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예술원이라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데 32억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. 32억. 예, 30. 근데 그게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1억 한 2천 정도 늘은 그 금액이었습니다. 도대체 저도 작가 생활 22년이었는데 대한민국 예술원이 뭐라는 단체였는지 잘 몰랐어요. 사실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셨어요. 몰랐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냥 원로 예술인 선생님들의 친목 단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. 사업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라고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특수 예우 기관이라는 명칭 아래 회원 1인당 월 180만 원을 평생 지급하고 그 180만 원 외에 창작 지원금 등 기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문제들은 좀 심각하다.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엔 칼럼으로 좀 쓸까 하다가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 같고 좀 깊이 있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단편 소설 분량 정도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소설로 쓰게 됐습니다. 기자로 치면 그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 탐사 보도를 하신 거네요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소설가들이 소설로 쓸 때는 약간 그 작가의 자신의 자기 반영성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네. 이런 예술원 제도 자체를 제가 몰랐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저하고 좀 친분도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. 소설 쪽 그 선생님들은. 그 청취자들이 아실 만한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?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님도 계시고 예, 훌륭하신 분들도 훌륭하신 꽤 많으시고. 많습니다. 교과서에 나오신 분들 예, 계시고. 대부분 다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이고요. 그래서 근데 저와 같은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제도 잘못된 제도에 편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그래서 소설로 쓰게 된 겁니다. 제가 이제 그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해서 문체위. 예, 저도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예술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는 경악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놀래긴 놀랐어요. 숫자도 적고 그리고 100명을 다 채우지도 않더라고요. 100명이 정원인데 다 채워져 있지는 않고 선발 과정에서의 폐쇄성도 놀라웠는데 근데 이걸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형문화재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 예술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그 기술을 계속 시연을 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걸 배우는 사람이 또 전수자가 되고 이수자가 전수자가 되고 이러면서 무형문화재로 기술을 연마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. 근데 이분들도 대략 한 이런 정도 비슷한 액수를 평생 받으시고 있는데 근데 예술원은 제가 보면서 놀랐던 게 딱히 뭔가를 전달하거나 전수하는 과정은 없고 그냥 한번 멤버십이 되면 쭉 가시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. 이미 또 교수님 등 직업이 있는 분들인데 또 이런 지원을 받아서 문제다. 뭐 이런 부분도 지적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뭐 거기에 오르실 분들이라면은 다 사실 뭐 상업적으로도 다 성공하신 분들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나이 연세도 드셨는데 또 뭐 180만 원씩 그거 뭐 또 받아서 뭐 하겠나 싶은데. 그러니까 저희 문인들에게 있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예. 저같이 뭐 대학 교수를 하든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진 따로 밥벌이가 있는 작가들은 국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입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업 작가들에게 그 파이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저 또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제 동료 뭐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문인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. 저희는 좀 깜짝 놀란 거죠. 여기 예술원에 특히 이제
음악분과 같은 경우는 성악, 뭐 피아노, 작곡 이런 선생님들이신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교수 출신이세요. 그것도 다 우리나라 그 스카이 대학들 출신들이신데 보면 이 생활이 이렇게 곤궁하거나 뭐 어려워서 원료 예술인들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된다는 차원도 아니에요. 그런데 가뜩이나 작은 문화예술 예산을 이쪽에 이렇게 많이 쏟아부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, 분배 정의에 맞는 일인가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 제기가 된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면 다 지금 문학계는 특히나 다 아시는 사이라고 하는데 선배들이 뭐라고 좀 안 하십니까? 그래서 한 22년 차 작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좀 약간 짬이 부담감이 좀 좀 나는 것 돼야지. 같습니다. 네, 저는 뭐 이제 뭐 책을 내거나 혹은 문학에서 뭐 이렇게 할 때 선생님들 좀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고요. 예. 또 제 또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줘야지 저보다 윗 선배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말들이 다 쟤네들 예술원 회원이 못 돼서 시기 질투해서 이런 것이다.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예. 저는 사실은 뭐 어떤 문인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요. 아하. 그리고 또 어쨌든 대학 교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거쳤던 일들을 좀 비슷하게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좀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서게 된 거죠. 예. 굉장히 용감한 그렇지는 발언을 않습니다. 유명하지는 않고요. 겁도 많은데요. 예. 일단 소설 마감도 닥치고 그래서 마감 때문에 빨리 쓴 것도 있었고요. 근데 이제 소설을 쓰다 보니까 예. 이게 단순히 소설로만 멈춰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 뒤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느낌이 좀 왔습니다. 소설 쓸 때. 예.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예술원 그러니까 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데 공적이 큰 예술가를 예우하고 창작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. 액면을 보면 이게 왜 문제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신입 회원 조건이 경력이 30년 이상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이런 분들 좀 예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. 그게 이제 예. 사실 이 예술원이 뿌리가 좀 깊습니다. 우리나라 예술원이 1954년에 처음 개설되었는데요. 네. 그것들을 개설하게 된 게 52년에 발표된 문화보호법에 의해서 1952년. 예. 근데 이제 52년에 왜 이런 문화보호법 전쟁 와중에 무슨 갑자기 문화보호법을 만들었을까? 정말 예술인들을 굉장히 전쟁 중에도 아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. 사실 그거보다도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문학 쪽에서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북으로 넘어갔고 남한에는 쭉쟁이만 남았구나라는 그 표현들도 있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일종의 반공 문예 조직들을 국가의 법적 장치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법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국 문화예술 총연합회라는 그때 반공 우익 조직이 있었어요. 네. 그 줄여서 문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무언가 법적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반공 우익 이데올로기를 좀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도 합니다.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지금과 같은 어떤 회원의 선출, 자격, 뭐 우대, 대우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신문화보호법이라는 것들이 8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. 예. 그때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그때의 조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죠. 이게 지금 예술원 처음 만들어졌을 때 52년, 54년 당시에 선언문에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우호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했거든요. 딱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창작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우익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
그게 그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저희 그렇죠.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적이 현저하다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아마 기인한 어떤 그 반공 우익 이데올로기에서 좀 기인한 것도 있고요. 그렇게 추상적인 어떤 문구를 넣음으로써 예. 신입 회원을 뽑을 때 굉장히 자의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해외의 경우는 이렇게 작가들 지원하거나 예술 창작 지원 많이 있지 저희 않습니까? 진중권 선생님 계셔서 독일 사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이게 좀 웃긴 게 예술원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해외 사례들을 한번 그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. 해외에는 도대체 예술원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. 예. 그래서 그 자료 조사한 것들을 인터넷에 공개해 놨는데요. 간단하게 뭐 프랑스, 미국,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월 180만 원씩 수당을 주면서 지원하지 않고요.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기부를 하거나 아하. 회비를 명예를 주고 명예를 주고 그렇죠. 회비를 걷거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서 뭐 하냐? 신인 작가들을 말하자면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. 그래서 예, 저도 이제 독일 예를 좀 찾아봤거든요. 왜냐하면 저 우리 동네에서 근처에 있었어요. 아카데미 대학 퀸스테라 해가지고. 근데 거기 하면은 항상 무슨 문화 행사를 했거든요. 근데 한국은 그런 행사 자체가 성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은 500명의 회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예우하는 건 아니고 정말 명예고 그것들도 이제 각 분야별로 선출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고. 그다음에 장학금과 그 상이 그렇게 많아요. 젊은 작가들을 위한 어허. 대부분의 활동이 그 창작 지원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컨대 뭐 새로운 미디어 아트를 지원한다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활동이 활발한데 저는 예술원 그럼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 앉아가지고 180만 원 받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이 생각이 안 나요. 32억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근 20억 정도가 그 180만 원 수당이 나가는 거고 나머지 한 10억 중에 한 4억은 대한민국 예술원 상이라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문학, 미술, 음악 뭐 이렇게 분과별로 4개 분과에 걸쳐서 1억씩 상금을 만들어서 주는데 상금 1억이에요? 그 상도 그냥 어떤 심사 절차나 뭐 이런 것보다도 회원들이 맨 처음에는 그것을 예술원 회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받았어요. 본인들이 예, 본인들이 받다 그것들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와서 불과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게 외부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 외부 분들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알아서 뽑으셔서 선생님들 동년배들을 주로 많이 주셨고 그러니까 독일 사례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독일은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예술원 회원이라고 해서 꼭 자국민들만 그 회원에 입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하. 외국인들에게까지도 그 예술원 회원의 그 자격을 열어두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잡탕이 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계속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한번 굳어지면 끝까지 간다. 이런 제도의 모순이 좀 되고 있는 거의 거죠. 올림픽 메달 딴 것처럼 막 연금 막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. 마라톤 이게. 갔다가 이제 자기들 쌈짓돈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.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을 따면 금메달을 따면 연금 그 상한액이 100만 원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거죠. 높은 거네요. 예. 문화 예술적 가치가 이제 충분히 인정되면 저는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상에 이제 네.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게 문제일 텐데 독일 사례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프랑스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? 예, 비슷하게 있고요. 그 독일 사례와 비슷하게 미국이나 프랑스도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상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술원에서 뭐 1년에 한 50개 정도의 상 같은 것들을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제정하고 만들어주고 그러면 젊은 예술가들도 우리 원로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줬구나라는 그런 그 뭐랄까요 좀 뜻깊은 모습들이 좀 이어질 텐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요. 예술원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일본 예술원은 그렇지 않다. 일본 예술원도 우리와 같이 연금이 나오고 일본 예 회원 숫자도 비슷하고 분과도 우리랑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좀 창피한 게 우리나라 52년, 54년에 그 예술원을 만들었던 분들이 다 그 제국대학 유학파 출신들이셨어요. 그러니까 일본 예술원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07년도고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1930년도인데 그때 얘네들은 이제 입헌군주제고 그 일항이 굉장히 권력을 그때 이제
행사하던 있었고. 시기였고 신분제가 완강하게 그 작동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예술원은 일종의 신분제의 형격을 띄었던 신분제. 예, 아하. 제도였거든요.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따온 거예요. 우리나라도. 근데 지금 일본도 이 예술원 문제 때문에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. 올해 제가 막 소설을 쓸 때 저도 좀 궁금해서 일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본도 이렇게 우리처럼 회원 선출할 때 이렇게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개선하자라고 젊은 예술가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서 개선 작업이 지금 들어갔다고 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예술원 회장인 이금배 시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면 환영하지만 예술원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곤란하다.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작가님 어떻게 답하시겠어요? 오늘 신문에서는 예술원 비판의 동기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이제 항상 동기가 의심스럽다 뭐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이제 의도가 뭐야? 뭐 이런 거죠. 이런 것들로 안기부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았잖아요. 근데 동기 없고요. 좀 창피해서 좀 그랬던 거고요. 그리고 비리의 온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 항상 이 추문과 예술원 회원을 신입 회원을 뽑을 때 둘러싼 추문과 또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왔습니다. 3분의 2 이상의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왜 어떤 추문이 있었습니까? 뭐 이런 거죠. 과연 저분이 예술원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? 정말 공적이 현저한가?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. 그 이제 뭐 예술원 회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친교를 쌓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인을 주냐면요, 한 나라의 문화예술 방향의 정책성 같은 것들을 조금 오판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큽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폐쇄적인 회원 선출 구조들은 좀 바뀌어져야 하고요.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요, 이게 좀 들여다보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좀 말하면 좀 우스운데 그 문학 쪽에서 뭐 전업 작가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있잖아요. 뭐 말하자면 박경리 선생,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님도 예술원 회원이 아니셨고 최인훈 선생님도 아니셨고 박경리 선생님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. 한 분이 이제 예술원 회원 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왔었나 봐요. 그랬더니 그쪽에서 네. 그걸 이제 그딴 곳 안 간다라고 거부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그딴 곳 안 간다. 뭐 최인훈 선생이나 뭐 지금 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뭐 이문열 선생, 조정래 선생 뭐 이런 분들 다 예술원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분들하고 친교가 중요한 겁니다. 예술원 회원들과의 친교가 중요하니까 아마 이분들은 계속 안 되실 것 같고요. 지금 같은 지금 같은 보면 이제 뭐 시나 미술 분야 이런 데는 1990년에 예술원 회원이 되셔서 30년 넘게 쭉 회원 활동을 해오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뭐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노태우 정권 때 되신 분도 계시고요. 뭐 그럼 그분은 계속 180만 원 받으시는 거군요. 그 이전에는 아마 180만 원이 아니었을 겁니다. 180만 원 좀 올라간 거고요. 몇 년 전에. 이분들도 또 원래는 이런 비판이 있기 전에 인상 노력이 좀 있으셨는데 20만 원 더 올려달라고 인상 노력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비판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없어지는. 채워달라는 저는 좀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분야라는 게,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술원에 들어갈 자격은 어떤 분야에 있는가 이렇게 보고 음악 같은 경우는 성악이 대부분이고 첼로, 바이올린, 피아노 이런 정도가 딱 끝이더라고요. 뭐 문학도 마찬가지로 시가 주로 많고 소설가, 소설, 평론가, 평론 이런 정도인데. 예를 들면 이제 현대적인 미술이나 이제 최근에 받는 인정받는 예술 분야, 뭐 SF 작가, 언뜻 다 생각하면 신중현 선생 같은 분은 이 자격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전자기타 치시는 분은 이제 못 들어가고 이런 구조인 것이 원래부터 이제 멤버십 선발하는데 폐쇄성에서 기인하는 걸까요? 그렇죠. 일종의 그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진 분야에서는 단 한 명도 예술원 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쪽 선생님들이 그걸 뽑아주질 않아요. 예술 남는다. 그리고 문학분과 쪽에서는 아동문학 쪽에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정생 선생이 살아계셔도 권정생 선생은 예술원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
이런 폐쇄성, 이런 장르의 협소함 같은 것들도 예술원의 커다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말하자면 다원 예술 같은 것들도 많고 요즘에 예술의 그 다양성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거죠. 그러면 작가님 예술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없애야 됩니까? 개혁해야 됩니까? 폐지하자는 쪽도 의견도 많았는데요. 사실은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.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또 문화예술이 기관이 뭐 만들기가 쉬운 것들이 아니니까요. 저는 잘 개선해서 좀 많은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그 예술원법의 5조, 6조, 7조가 그 회원의 선출과 임기와 대우에 대한 항목입니다. 그 5조, 6조, 7조만 제대로 고칠 수만 있다면 뭐 말하자면 뭐 대우에서 180만 원 받는 거를 뭐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만 한 문구만 넣어도 예술원 예산의 1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사실 대한민국 학술원도 마찬가지예요. 예술원법하고 학술원법은 그 시행령이 같이 가거든요. 학술원도 다 서울대 교수 출신들의 어떤 동문 모임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공적연금 받는 분들의 어떤 양보 혹은 그런 분배 정의만 지켜줄 수만 있다도 젊은 예술가들, 신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걸 좀 어떻게 합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각 분과에서 뽑아서 올리고 회원이 500명인데 그게 명예직 같은 거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제 후진 양성이고 구체적으로 할 일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32억 이 예산은 그냥 그 죄송합니다.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용돈 나눠 쓰라고 들으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직원들도 한 13명도 13명 있고 봉급 줘야 되고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불경기 때 국가에서 하는 게 재정을 지원하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공황기 때 제일 먼저 한 게 예술가들 막 돈 줘가지고 막 벽화 그리기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됐는데 예산이 깎였어요.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예술원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그 예산을 책정한 32억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국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좀 뭐랄까 지원을 좀 화끈하게 하고 대신 기능이 확실하게 되고 원러들은 많이 누리셨으니까 좀 후진들 양성하는 쪽으로 거기서 좀 보람을 느끼시고 이런 식으로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. 예, 우리 작가님의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 문제 가장 원하시는 결말, 또 방향. 대한민국 예술원은 문체부에서 잘 못 건드립니다. 이게 대한민국 예술원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지금 문체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지금 문인들이나 예술인들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잘 전달드리고요. 그 예술원 법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어떤 이런 부조리가 좀 모두 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열린우리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? 이달 말까지 문체위원장이 시인 출신의 도정환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 할 텐데 말씀들을 한번 좀 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오기 전에 국회를 잠깐 들려서 도정환 의원님을 만나고 또 열린우리당의 김의겸 의원실에도 잠깐 들려서 그 보좌진과 그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. 그래서 그쪽도 이 문제 의식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. 그래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게 예술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뭐 폄훼나 공격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제도의 부조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었으니까요.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청취자도 많이 궁금하고 계십니다. 한솔님은 잘 몰랐던 주제인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진솔한 발언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대한민국 예술원 개혁 또 문제를 짚고 계신 소설가 이기호 선생님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